1997년 10월 25일 저녁 8시, 늦가을 바람이 항구를 스치고 낙엽이 골목을 구르던 날이었습니다. 경북의 작은 항구 마을은 평온한 저녁 식사를 마치고 하루를 마무리하던 중이었지요. 학교 방송실에서 흘러나오던 합창이 멎고 가로등 불빛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 고요한 밤, 2명의 고등학생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한 소녀는 합창 공연을 마치고 뿌듯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가던 길이었습니다. 또 다른 소녀는 친구를 배웅하고 익숙한 골목을 돌아오던 길이었죠. 낙엽이 가로등 아래로 소용돌이치던 그 순간, 마을 사람들은 아이들이 잠시 친구 집에 들렀거나 가을밤의 설렘에 늦게까지 머물고 있는 줄만 알았습니다. 그러나 자정이 지나고 새벽이 왔습니다. 하루, 이틀, 사흘이 흘러도 아이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항구의 어둠은 걷히지 않았고 부모들의 울음소리가 골목을 채웠습니다. 경찰 무전기 너머로는 단 하나의 질문만 반복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그러나 대답은 끝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늦가을의 평온은 순식간에 공포로 바뀌었고 마을 전체가 얼어붙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가출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 끔찍한 일이 벌어진 것이었지요. 그 마을은 바닷바람이 담장을 흔들고 백고동이 산마을까지 메아리치던 곳이었습니다. 경북의 작은 항구였지만 어선보다 화물선이 더 자주 드나드는 곳이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항만 노동과 작은 장사로 삶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가을이면 골목마다 낙엽이 쌓였고 서늘한 고요가 내리던 시절이었습니다. 1997년은 외환위기의 그림자가 드리우던 해였습니다. 아직 파도가 항구까지 닿지는 않았지만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불안을 감지하고 있었지요. 공장은 문을 닫기 시작했고 젊은이들은 도시로 떠났습니다. 남은 이들은 팍팍해진 삶 속에서 서로를 경계하며 살아가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마을 어귀에는 낡은 슈퍼마켓 하나, 포장마차 2곳, 그리고 오래된 성당과 교회가 서로 맞은편에서 종소리를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면 가로등 불빛은 약했고 골목 깊숙한 곳에는 어둠이 먼저 찾아오곤 했습니다. 아이들은 학교와 집, 그리고 바닷가를 오가며 조용히 성장하고 있었지요. 박소연, 17의 소녀는 마을에서 가장 맑은 목소리를 가진 아이였습니다. 합창부에서 소프라노를 맡았고 지역 행사마다 독창을 부르곤 했습니다. 어머니는 일찍 세상을 떠났고 아버지는 부두에서 일하며 홀로 딸을 키웠습니다. 소연은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았고 노래로 외로움을 달래곤 했습니다. 노래를 부를 때만큼은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고 느꼈던 아이였습니다. 김날이 소연과 동갑내기 친구이자 이웃이었습니다. 차분했지만 결심하면 물러서지 않는 성격이었지요. 집안은 소연보다 형편이 나았지만 언니 둘의 대학 등록금 때문에 늘 빠듯했습니다. 그래서 나리는 일찍이 현실을 받아들였고 자신보다 소연이 더 큰 세상으로 나가길 진심으로 응원했습니다. 사건 전날 밤, 나리는 소연에게 빨간 목도리를 둘러주며 말했습니다. 넌 꼭 나가야 해. 나는 여기 남아 내 소식 기다릴게. 그것이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한주원, 28배 임시교사는 서울에서 내려와 합창부 지도를 맡고 있었습니다. 소연의 목소리를 처음 들었을 때 그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개인 지도를 하며 꿈을 키워주려 했습니다. 그러나 작은 마을은 오해가 빨랐습니다. 젊은 남자 교사가 특정 학생만 챙긴다는 소문이 돌았고 그는 점점 고립되었습니다. 사건 직후 발견된 편지 한 통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내가 지키려 했습니다. 그 문장이 보호의 고백이었는지 변명의 흔적이었는지는 지금도 알 수 없습니다. 서민기, 41의 버스 기사였습니다. 군수품을 나르는 일을 하며 밤마다 항구와 군부대를 오갔습니다. 과거 군 복무 중 사고로 동료를 잃은 뒤 말수가 줄었고 무겁고 어두운 기운을 풍겼습니다. 범죄 경력은 없었지만 사람들은 그를 경계했습니다. 사건 당일 그는 버스 고장으로 운행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정비소 기록이 이를 증명했지만 마을 사람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의 삶은 그날 이후 영원히 의심 속에 갇히고 말았지요. 최리나 33세 지역 라디오 리포터였습니다. 목소리는 바람보다 멀리 간다는 신념을 가진 사람이었지요. 사건이 발생하자 누구보다 집요하게 마을을 드나들며 증언을 기록했습니다. 다른 언론이 관심을 거둘 때도 그녀는 방송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사건은 점점 미궁으로 빠져들었고 그녀는 무력감 속에서 기록만을 붙잡고 살았습니다. 그해 가을 합창 대회는 작은 긴장과 경쟁 속에 열렸습니다. 소연이 독창 자리를 차지했지만 일부 학부모들은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나 무대 위에서 소연이 노래를 부르자 모든 질투와 잡음은 잠시 멎었습니다. 그 목소리는 너무나 맑고 아름다웠기 때문이죠. 그날 밤 소연은 친구들의 축하를 받으며 웃었고 나리는 그런 친구가 자랑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어른들의 시선은 여전히 복잡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두 소녀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합창 대회가 끝난 시간은 저녁 7시 50분경이었습니다. 강당 안에는 아직도 부모들과 학생들이 남아 뒷정리를 하고 있었죠. 무대 위 조명이 하나둘 꺼지고 의자가 끌리는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소연은 친구들과 함께 악보를 정리하며 웃고 있었고 나리는 무대 옆에서 조용히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둘은 항상 함께 집으로 돌아가곤 했던 사이였지요. 8시 정각 두 소녀는 학교 정문을 나섰습니다. 가을 저녁은 제법 쌀쌀했고 하늘은 이미 짙은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골목을 비추는 가로등 불빛은 희미했고 낙엽이 바람에 흩날리며 거리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두 소녀는 나란히 걷고 있었고 그날 공연 이야기로 웃음꽃을 피우고 있었죠. 학교 앞 문방구 주인 김순자 씨는 가게의 문을 닫다 말고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둘이 참 다정해 보였어요. 평소처럼 밝게 웃으면서 걷고 있었지요. 오늘 진짜 잘했어. 너 독창할 때 완전 멋있었어. 에이, 나 완전 떨려서 음정도 흔들렸는걸. 그게 두 사람의 마지막 평범한 대화였는지도 모릅니다. 8시 10분쯤 두 소녀는 익숙한 갈림길에 도착했습니다. 평소대로라면 각자의 길로 헤어졌을 시간이죠. 그런데 그날은 조금 달랐습니다. 근처 담배 가게에서 일하던 이철수 씨는 그 순간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두 아이가 골목 어귀에서 한참을 서 있었어요. 한 아이가 자기 목도리를 벗어서 친구에게 둘러주는 것도 봤고요. 무슨 작별 인사 같았지요. 그리고 한 아이는 집 쪽으로, 목도리를 두른 아이는 항구 쪽으로 향했어요. 소연은 갑자기 걸음을 멈추더니 말했습니다. 나리야, 나 잠깐 항구 쪽에 다녀올게. 그냥 바람 좀 쐬고 싶어서. 왜? 집에 가야 하는 거 아니야? 아빠가 기다리실 텐데. 괜찮아. 금방 다녀올 거야. 그냥 오늘 기분이 좀 이상해서. 나리는 걱정스러운 눈으로 소연을 바라봤습니다. 그럼 나도 같이 가줄까? 소연은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너는 집에 가. 엄마가 걱정하실 거야. 잠시 고민하던 나리는 자신의 빨간 목도리를 벗어 소연의 목에 둘러주었습니다. 그럼 이거라도 하고 가. 바람 새잖아. 소연은 고맙다는 듯 살짝 웃으며 목도리를 꼭 감았습니다. 내일 학교에서 줄게. 두 소녀는 그렇게 헤어졌습니다. 서로 다른 길로 향했지만 마음은 아직 함께였지요. 8시 15분경 학교에서 약 200m 떨어진 골목 입구에서 빨간 목도리를 한 여학생이 천천히 걸어가는 모습이 목격되었습니다. 슈퍼 주인 박명숙 씨는 그 장면을 기억합니다. 걸음이 아주 느렸어요. 마치 산책하듯이요. 하늘을 올려다보거나 주위를 둘러보기도 했고요. 생각이 많은 얼굴이었지요. 그 아이가 향한 방향은 항구였습니다. 학교에서 항구까지는 약 15분 거리로 가파른 비탈길을 따라야 하는 길이지요. 그 길은 밤이면 더욱 적막해지고 가로등도 띄엄띄엄했습니다. 소연은 왜 그 시간에 그 어두운 길을 택했던 걸까요? 누군가를 만나기로 했던 걸까요? 아니면
말했던 것처럼 단지 혼자 있고 싶었던 걸까요? 그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8시 25분경 비탈길 입구 근처에서 또 한 명의 목격자가 있었습니다. 빨간 목도리를 한 아이가 조용히 비탈길을 내려가더군요. 혼자였어요. 피곤해 보이진 않았어요. 그냥 무언가 깊은 생각에 잠긴 얼굴이었지요. 그녀는 그 아이에게 말을 걸까 하다가 그냥 지나쳤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때 붙잡을 걸 그랬어요. 한편 나리는 소연과 헤어진 후 몇 걸음 가지 않아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왠지 모를 불안감이 엄습해왔던 것이지요. 그녀는 망설이다가 다시 돌아섰습니다. 잠깐만 따라가 보자. 금방 확인만 하고 와야지. 8시 30분경 포장마차 앞에서 일하던 최기철 씨는 나리를 보았습니다. 여학생이 급하게 뛰어가고 있었어요. 두리번거리면서 누군가를 찾고 있었죠. 소연아 하고 부르는 소리도 들렸어요. 그는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학생, 누구 찾아? 친구요. 목도리하고 갔어요. 아, 그 아이라면 항구 쪽으로 갔어. 나리는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한 뒤 곧장 항구 방향으로 뛰어갔습니다. 가파른 비탈길을 올라갔다 내려가는 어둠 속을 소연을 향한 마음 하나로 달리고 있었지요. 그리고 그 밤 8시 40분에서 45분 사이 비탈길 중간 어딘가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포장마차 주인 박영철 씨는 그 순간을 이렇게 기억합니다. 그날 밤 바람이 갑자기 거세졌어요. 낙엽이 휘몰아치고 뭔가 붉은 천이 바람에 펄럭이며 날아다녔습니다. 처음엔 깃발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주변에 사람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둘이었는지 셋이었는지 어둡고 낙엽이 눈을 때려서 정확히 보이진 않았지요. 다시 눈을 떴을 땐 모두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의 목격자, 비탈길 위쪽 집에 살던 노인 송재옥 씨는 창문 너머로 무언가를 보았다고 했습니다. 아이들 같았어요. 둘이서 내려가고 있었는데 뭔가를 따라가는 느낌이었어요. 앞에 누군가 있었던 것 같기도 했지요. 안개가 갑자기 짙어졌고 그 후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근처에 살던 또 다른 주민은 아이들의 목소리를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선생님 하고 부르는 여학생의 목소리였어요. 그리고 무언가를 끄는 소리 아니면 발소리처럼 들리는 낮고 무거운 소리도 있었지요. 하지만 모두가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어둠, 바람, 안개 그리고 불분명한 기억들 뿐이었지요. 그날 밤 8시 45분 이후 소연과 나리에 대한 어떤 목격도 없었습니다. 항구는 이미 텅 비어 있었고 부두에는 사람 하나 없었죠. 어선들은 정박해 있었고 항만 노동자들은 퇴근한 뒤였습니다. 9시가 넘자 항구는 완전히 침묵에 잠겼습니다. 남은 건 파도 소리와 바람에 울리는 철제 구조물 소리뿐이었지요. 소연의 아버지는 10시가 넘도록 딸이 돌아오지 않자 이상한 낌새를 느꼈습니다. 평소라면 늦어도 9시 반이면 집에 왔을 아이였지요. 그는 나리의 집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나리도 아직 안 왔어요. 8시쯤 학교에서 나왔다고 했는데 불안은 곧 공포로 바뀌었습니다. 두 집의 부모는 밤길을 헤매며 아이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자정이 넘자 결국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10월 26일 새벽 0시 32분 첫 실종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경찰은 처음엔 단순 외박일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부모들은 단호했습니다. 우리 애들은 절대 그럴 아이들이 아닙니다. 분명 무슨 일이 생긴 겁니다. 새벽 1시 경찰과 마을 주민들이 수색을 시작했습니다. 손전등을 들고 골목 구석구석을 훑고 항구까지 내려가 보았지만 두 소녀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 시절엔 휴대전화도 없었고 위치를 추적할 방법도 없었습니다. 밤이 새고 새벽 안개가 항구를 뒤덮을 때까지 두 아이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바람 속에서 붉은 목도리가 마지막으로 펄럭였던 그 순간 그곳에서는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것은 지금도 아무도 풀지 못한 사라진 두 소녀의 수수께끼로 남아 있습니다. 10월 26일 새벽 1시 경찰과 마을 주민들이
손전등을 들고 수색을 시작했습니다. 시작 지점은 학교 주변이었습니다. 차가운 가을 바람이 옷깃을 파고들었고 골목은 짙은 어둠에 잠겨 있었지요. 소연의 아버지는 딸의 이름을 부르며 온 골목을 뛰어다녔습니다. 나리의 어머니는 울먹이며 이웃 담장을 넘겨다 보았습니다.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텅 빈 골목엔 바람에 구르는 낙엽 소리만이 퍼졌을 뿐이었습니다. 새벽 3시, 수색대는 항구 방향으로 이동했습니다. 두 소녀가 마지막으로 향한 곳이 바로 그곳이었기 때문입니다. 비탈길을 따라 손전등을 비추며 내려갔지만 발견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부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해무가 짙게 깔려 있었고 파도 소리만 더욱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바다에 빠진 것은 아닐까? 모두가 그 가능성을 떠올렸습니다. 해가 뜰 무렵 해경이 합류했습니다. 경비정이 항구 주변 해안을 돌며 수색을 벌였지만 역시 흔적은 없었습니다. 물에 빠졌다면 옷가지라도 떠올랐을 텐데 그것마저 없었죠. 해경 관계자는 말했습니다. 이 시간에 빠졌다면 조류 흐름상 뭔가라도 떠올라야 하는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전 8시, 마을 전체가 들썩이기 시작했습니다. 학교는 휴교령을 내렸고 상인들도 모두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300명이 넘는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수색에 나섰습니다. 골목 구석구석, 폐가, 창고, 빈집까지 샅샅이 확인했습니다. 항구 뒷산과 해안 바위 틈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누군가는 납치를 의심하며 도로변과 외곽까지 나아갔습니다. 버스 기사와 택시 기사들에게도 물어보았지만 단서를 제공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오후에는 경찰견이 투입되었습니다. 두 소녀의 옷가지를 맡긴 경찰견은 학교에서 출발해 비탈길을 따라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항구 부두 한쪽 낡은 창고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창고 문이 열렸고 경찰은 안을 확인했습니다. 오래된 그물과 부표뿐이었고 아이들의 흔적은 없었습니다. 경찰견은 더 이상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곳이 마지막이었지요. 첫날 수색은 저녁 무렵 종료되었습니다. 500명이 넘는 인원이 동원됐지만 두 아이의 흔적은 단 하나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부모들은 절망했고 마을은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정말로 사라진 걸까? 귀신에 홀린 건 아닐까? 이야기는 점점 비현실적인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다음 날 10월 27일 경찰은 실종이 아닌 범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마을 주민 모두가 조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날 밤 8시부터 10시 사이 누구와 있었는지, 무엇을 했는지, 어디에 있었는지 모든 진술이 하나하나 확인되었습니다. 목격자의 진술을 바탕으로 두 소녀의 동선이 재구성되었습니다. 학교 정문을 나와 골목 갈림길에서 헤어진 후 소연은 항구 쪽으로, 나리는 그 뒤를 따랐습니다. 마지막 목격은 비탈길 중간에서였습니다. 그 이후는 완전한 공백이었지요. 경찰은 비탈길과 항구 일대를 다시 정밀 수색했습니다. 혹시 떨어진 물건은 없는지, 발자국은 없는지 손전등으로 땅바닥을 뒤졌습니다. 하지만 전날 밤 내린 약한 비와 이미 많은 발길이 지나간 터라 어떤 흔적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1997년 당시에는 지금 같은 과학 수사가 불가능했습니다. DNA 분석은 제한적이었고 미세 증거를 포착할 장비도 턱없이 부족했죠. 그 사이 몇몇 인물이 용의선상에 올랐습니다. 첫 번째는 군수품 운송버스 기사 서민기였습니다. 과묵하고 어두운 인상, 군 복무 중 사고 이력, 그리고 그날 밤의 모호한 행적 때문이었습니다. 경찰은 그를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그날 밤 어디 있었습니까? 집에 있었습니다. 증명할 수 있습니까? 혼자 살기 때문에 없습니다. 그의 버스는 고장으로 정비소에 있었고 정비 기록도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녁 시간대의 알리바이는 끝내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그의 집을 수색했지만 수상한 점은 없었습니다. 그는 결국 혐의 없음으로 풀려났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시선은 그를 계속 따라다녔습니다. 두 번째는 임시 음악교사 한주원이었습니다.
소연에게 개인 지도를 해줄 만큼 각별했고 일부 학부모는 이 관계를 의심했습니다. 너무 친밀해 보였다. 둘이 자주 연습실에 있었다. 불편한 시선들이 이어졌습니다. 한주원은 말했습니다. 그날은 하숙집에서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8시 반쯤 들어갔고 이후엔 방에서 나가지 않았습니다. 하숙집 아주머니의 증언도 일치했습니다. 하지만 역시 완벽한 알리바이는 아니었습니다. 창문을 통해 나갔을 가능성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방과 차량도 수색했지만 결정적 증거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는 합창대회 배정에 불만을 품었던 일부 학부모였습니다. 왜 우리 아이는 독창을 못했느냐며 학교에 항의한 기록도 있었지요. 그러나 수사 결과 그날 밤 그들은 모두 가족과 함께 있었다는 알리바이가 있었습니다. 대리인을 동원했을 가능성도 검토됐지만 증거는 없었습니다. 경찰은 목도리를 찾아 나섰습니다. 사건의 중요한 단서, 바로 나리가 소연에게 건넸던 붉은 목도리였습니다. 하지만 며칠간의 수색에도 그것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항구, 뒷산, 바위 틈, 해안 쓰레기 더미까지, 바닷속까지 잠수부가 투입되었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소녀들의 소지품은 단 하나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고 수사는 막다른 길에 다다랐습니다. 용의자는 있었지만 증거는 없었습니다. 목격자는 있었지만 진술은 불확실했습니다. 통신 기록도 CCTV도 없던 시절이었기에 추적은 불가능했지요. 경찰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실종인지 범죄인지 단정할 수 없습니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수사는 더 이상 나아가지 않는다는 것을요. 마을엔 소문이 떠돌기 시작했습니다. 인신매매일 거야. 바다에 빠졌어. 가출일지도 몰라. 귀신이 데려간 거야. 심지어 UFO에 납치됐다는 소리까지 나왔습니다. 진실이 보이지 않자 사람들은 상상으로 빈자리를 메우기 시작한 것이죠. 서민기 기사는 마을에서 고립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은 그의 버스를 타지 않았고 사람들은 그와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무죄였지만 이미 죄인이 된 듯했습니다. 한주원 교사는 결국 학교를 떠났습니다. 그는 잘못한 것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의심받는 것만으로도 모든 것이 무너졌지요. 2달이 지났지만 소녀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수사는 중단되었고 사건은 미제로 남았습니다. 바람은 증언을 지워냈고 파도는 흔적을 삼켜버렸습니다. 진실은 낙엽처럼 흩어져 끝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1997년의 가을은 조용히 저물어갔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지 이틀째 되던 10월 27일, 지역 신문 한 귀퉁이에 작은 기사가 실렸습니다. 경북 항구 마을 여고생 2명 실종이라는 짧은 제목 아래 두 소녀의 졸업사진이 나란히 놓여 있었죠. 소연은 환하게 웃고 있었고 나리는 차분한 표정이었습니다. 부모들은 그 사진을 보며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신문 속 딸의 얼굴은 너무도 평범하고 행복해 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10월 말부터 11월 초까지 경북 지역의 언론들은 연일 사건을 보도했습니다. 신문은 후속 기사를 계속해서 싣고 케이블 방송은 뉴스 시간마다 관련 소식을 전했지요. 여고생 실종 일주일째, 단서 없어, 항구 마을 공포 확산, 경찰 수사 난항 같은 제목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등장했습니다. 마을에는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학교 앞에서 학생들을 붙잡고 주민들에게 질문하고 곳곳을 촬영했습니다. 포장마차를 운영하는 박영철 씨는 하루에도 몇 번씩 같은 말을 반복해야 했습니다. 그날 밤 바람이 많이 불었고 붉은 게 펄럭이는 걸 봤습니다. 기자들은 그 증언을 빠짐없이 받아 적었지요. 부모들은 신문사와 방송국을 직접 찾아다니며 아이들을 찾아달라며 애원했습니다. 소연의 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딸의 사진을 내밀었고 나리의 어머니는 말을 잇지 못한 채 흐느꼈습니다. 기자들은 그 모습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슬픔은 화면 너머까지 번져나갔습니다. 일부 전국 언론도 이 사건을 짧게 다뤘습니다. KBS와 MBC 저녁 뉴스에서는
30초에서 1분 정도 분량으로 보도되었습니다. 경북 항구 마을에서 여고생 2명이 합창 공연 후 실종되었습니다. 경찰이 수사 중이나 단서는 아직 없는 상태입니다. 항구 전경과 실종자 사진이 화면을 스쳐 지나갔지요. 하지만 전국 뉴스 속에서 이 사건은 그저 여러 소식 중 하나일 뿐이었습니다. 큰 주목을 끌지는 못했지요. 그 와중에 지역 라디오 리포터 최리나 씨는 매일 저녁 7시 목소리를 찾습니다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사건을 꾸준히 다뤘습니다. 자극적인 보도 대신 차분하고 진지한 목소리로 부모들과 마을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했지요. 리나는 부모들을 인터뷰했습니다. 단순한 감정 묘사 대신 두 소녀의 일상을 물었습니다. 소연이는 어떤 아이였나요? 나리는 무엇을 좋아했나요? 두 아이의 꿈은 무엇이었나요? 라디오를 통해 전해진 소녀들의 이야기는 마치 살아 숨 쉬는 것처럼 생생했습니다. 소연의 아버지는 방송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소연이는 노래할 때 가장 행복해 보였습니다. 집 형편이 어려워 음대를 보내주지 못했는데 그게 제일 미안합니다. 돌아오기만 하면 무슨 일이 있어도 소연이의 꿈을 꼭 이루게 해주고 싶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는 작고 떨렸고 방송 도중 흐느끼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나리의 어머니도 라디오에 출연했습니다. 나리는 참 착한 아이예요. 언니들 뒷바라지하느라 늘 자기 일은 뒤로 미뤘습니다. 친구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하는 아이였어요. 그날도 소연이가 걱정돼서 따라간 거예요. 우리 나리 정말 착한 아이예요. 어머니는 끝내 말을 잇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리나는 마을 사람들의 목소리도 전했습니다. 문방구 주인, 슈퍼마켓 아주머니, 학교 선생님들까지 라디오에 출연해 두 소녀에 대한 기억을 나눴습니다. 소연이는 늘 인사를 먼저 하던 아이였어요. 나리는 친구를 참 잘 챙기는 따뜻한 아이였죠. 둘이 함께 걸어가는 모습이 보기 좋았는데 방송 말미에 리나는 이렇게 전했습니다. 어떤 실종은 시간이 지나면 소문으로 남고 어떤 실종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무겁게 가라앉습니다. 우리는 소연이와 나리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이 숫자가 아닌 이름으로 사건이 아닌 사람으로 남을 수 있도록 말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라디오 전파를 타고 마을과 인근 지역에 울려 퍼졌습니다. 마을 곳곳에는 실종 아동 포스터가 붙었습니다. 전봇대, 버스 정류장, 슈퍼마켓, 교회 입구, 성당 벽, 사람들이 오가는 모든 공간에 두 소녀의 얼굴이 있었지요. 찾습니다. 이름 박소연 17세, 이름 김나리 17세, 실종일시 1997년 10월 25일 밤 8시경 실종 장소 경북 항구 마을 특징 소연, 빨간 목도리, 검은 코트나리 베이지색 코트, 청바지 제보시 사례금 지급 연락처 경찰서. 포스터 아래에는 부모들이 손으로 직접 쓴 글이 붙어 있었습니다. 제발 우리 아이들을 돌려주세요. 소연아, 나리야, 엄마 아빠가 기다리고 있어. 어디 있든 무사하기만 바란다. 지나가던 사람들은 걸음을 멈추고 그 포스터를 바라보았지요. 부모들은 인근 도시까지 가서 포스터를 붙였습니다. 대구, 포항, 경주 버스를 타고 다니며 허락을 구하고 전단지를 나눠주었습니다. 혹시 이 아이들 본 적 있으신가요? 제발 좀 봐주세요. 어떤 이들은 동정의 눈빛을 보냈고 어떤 이들은 말없이 자리를 피했습니다. 경찰서에는 다양한 제보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포항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비슷한 아이들을 봤다. 대구 동성로에서 여학생들이 헤매고 있었다. 울산 항구에서 여학생 2명이 배를 탔다는 소문을 들었다. 경찰은 모든 제보를 확인했지만 대부분은 오해거나 불확실한 정보였지요. 어떤 제보는 황당하기까지 했습니다. 꿈에서 아이들이 나타나 바닷속에 있다고 했다. 점을 봤더니 북쪽으로 갔다더라. 무당이 말하길 산 중턱에 있다고 한다. 부모들은 그런 제보조차 희망 삼아 찾아갔지만 언제나 돌아오는 건 공허함뿐이었습니다. 11월 중순이 되자 언론의 관심은 급속히 줄어들었습니다. 지역 신문도 간간히 짧은 기사만 실었고 방송 뉴스에서는 더 이상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건들이 생기면서 기자들은 관심을 돌렸습니다. 11월 말 다른 지역에서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했고 언론은 그 사건에 집중했습니다. 12월 IMF 외환위기가 터지자 온 나라가 경제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뉴스와 신문은 모두 경제 기사로 도배되었고 두 소녀의 실종 사건은 완전히 잊혀져 갔습니다. 부모들은 신문사와 방송국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발 우리 아이들을 잊지 말아 주세요.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돌아오는 대답은 차가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은 다른 보도에 집중해야 해서요. 어떤 기자는 솔직하게 털어놨습니다.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진전이 없으면 기사로 쓸 수가 없습니다. 연말이 되자 사건은 연례 미제 사건을 다룬 기사에 짧게 언급될 뿐이었습니다. 마을 곳곳에 붙어있던 포스터들도 비바람에 색이 바래고 찢어졌으며 다른 광고지에 덮여 보이지 않게 되었죠. 사람들은 점점 그것을 보지 않게 되었습니다. 익숙해진 것이었습니다. 언론이 대부분 떠난 뒤에도 최리나는 방송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은 반드시 사건을 언급했고 새로운 제보가 있을 때마다 즉시 다뤘습니다. 경찰에 전화를 걸어 수사 상황을 물었고 마을 사람들을 계속 인터뷰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리나도 지쳐갔습니다. 방송국 상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하라. 한 가지 사건에 너무 오래 매달리고 있다. 청취자도 지겨워한다. 시청률도 안 나온다. 실제로 반응도 식어갔습니다. 관심을 보이던 청취자들도 점점 무뎌졌습니다. 리나는 괴로웠습니다. 자신마저 이 방송을 멈춘다면 이 사건은 정말로 잊혀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계속 버티는 것도 힘겨운 일이었지요. 1998년 봄, 리나는 특집 다큐멘터리를 제작했습니다. 제목은 사라진 목소리들, 실종 6개월의 기록이었습니다. 1시간짜리 라디오 다큐에는 부모들의 인터뷰, 친구들의 증언, 마을 사람들의 목소리, 그리고 수사 과정의 문제점까지 담겼습니다. 방송은 지역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청취자들의 전화가 쏟아졌고 신문에도 다시 관련 기사가 실렸습니다. 잠시나마 이 사건은 다시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관심도 오래가지는 못했습니다. 여름이 되자 세상은 또 다른 이야기로 바빴습니다. 리나는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은 기억하고 기록하고 잊지 않는 것뿐이라는 생각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녀는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목소리는 바람보다 멀리 간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제 세상은 너무 시끄럽고 사람들은 너무 빨리 있습니다. 나는 계속 외쳐야 합니다. 누군가는 반드시 들을 테니까요. 시간이 흐르며 마을 사람들도 조금씩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처음에는 모두가 수색에 나서고 포스터를 붙이고 제보 전화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몇 달이 지나자 모두 지쳤습니다. 생계를 이어가야 했고 아이들을 돌봐야 했으며 삶은 계속되어야 했습니다. 전단지는 빛바래고 포스터는 찢어졌으며 사람들은 그 길을 다시 지나다녔습니다. 다만 밤이 되면 여전히 그 길은 피해 다녔습니다. 아이들은 해가 지기 전에 집으로 돌아왔고 부모들은 아이들을 더욱 조심스럽게 지켜보았지요. 마을에는 말로 표현되지 않는 공포가 남아 있었습니다. 사건은 해결되지 않았고 범인은 잡히지 않았으며 진실은 여전히 어둠 속에 묻혀 있었습니다. 그 불안은 마을 전체를 감싸고 오랫동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결국 아무도 관심 없어. 우리 마을 애들이잖아. 그 말은 슬프게도 사실이었지요. 1998년 사건 발생 1년이 지났습니다. 봄이 오고 여름이 지나 다시 가을이 찾아왔지만 두 소녀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부모들은 여전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소연의 아버지는 매일 저녁 항구에 나가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혹시라도 딸이 어디선가 돌아올지 모른다는 희망을 버릴 수 없었습니다. 나리의 어머니는 딸의 방을 그날 그대로 두었습니다. 침대 시트도 책상 위의 연필도 옷장 속 옷도 그대로였습니다. 나리가 돌아오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해 10월 25일, 일주기가 되는 날 마을 교회에서 추모 예배가 열렸습니다. 100여 명의 마을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합창부 아이들이 소연이 불렀던 찬송가를 불렀고, 나리의 친구들이 추도사를 읽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우리는 아직도 너희를 기다리고 있어. 돌아와, 소연아. 돌아와, 나리야. 라고 외쳤습니다. 부모들은 끝내 울음을 참지 못했습니다. 최리나 리포터는 그날의 추모 예배를 라디오로 생중계했습니다. 합창 소리와 기도 소리가 전파를 타고 퍼졌습니다. 그녀는 방송 말미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1년이 지났지만 우리는 잊지 않았습니다. 2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잊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의 목소리에는 지친 마음이 담겨 있었지요. 시간은 마을의 외형도 바꾸어 놓았습니다. 1999년 학교 담장이 새로 칠해졌습니다. 낡고 퇴색한 페인트를 벗기고 밝은 크림색으로 다시 칠했습니다. 그 담장에 붙어 있던 실종 포스터도 함께 떼어졌습니다. 담당 교사는 미안한 마음이 들었지만 시설 개선은 예정된 일이었습니다. 새 담장은 깨끗했지만 그 깨끗함이 오히려 무언가를 지워버린 것 같아 씁쓸했지요. 2000년 항구의 오래된 포장마차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날 밤 마지막 목격자였던 박영철 씨가 운영하던 곳이었습니다. IMF 여파로 장사가 어려워졌고 그는 결국 포장마차를 접고 대구로 떠났습니다. 이 마을에 있으면 자꾸 그날 밤이 생각나요. 제가 좀 더 주의 깊게 봤더라면 평생 그 생각을 하며 살 순 없어요. 라고 말하며 떠났습니다. 그의 자리에 들어선 새로운 포장마차도 오래가지 못하고 사라졌으며 그곳은 결국 빈 공터로 남게 되었지요. 교회 현수막도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실종 자매를 위한 기도회라는 문구가 있었지만 2년, 3년이 지나며 다른 행사 현수막으로 바뀌었습니다. 부활절, 성탄절, 여름 성경학교 같은 문구들이 이어졌습니다. 목사님은 매년 10월이 되면 추도 예배를 올렸지만 참석자는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학교 앞 문방구도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두 소녀를 마지막으로 본 김순자 씨는 2001년 가게를 정리하고 아들이 있는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나이도 들었고 가게 운영도 힘들어서요. 라고 말했습니다. 새 주인은 그 사건에 대해 잘 몰랐고 손님이 가끔 이야기를 꺼내면 아, 그런 일이 있었구나 라고 대답할 뿐이었습니다. 2002년 사건 발생 5년째가 되었습니다. 마을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새로운 가족들이 이사 왔고 빈집도 생겼습니다. 젊은이들은 도시로 떠났고 마을엔 노인들만 남았습니다. 새로 이사 온 사람들은 그 사건을 자세히 알지 못했습니다. 옛날에 여고생들이 실종된 적이 있다더라는 소문만 남았지요. 학교도 바뀌었습니다. 당시의 학생들은 졸업했고 새로운 아이들이 들어왔습니다. 합창부는 계속되었지만 소연과 나리를 기억하는 아이는 없었습니다. 선생님들도 대부분 바뀌었고 한주원 교사 역시 떠났습니다. 그를 기억하는 이들도 점점 줄었습니다. 사람들의 대화에서도 사건은 점점 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그 애들 소식 들었어? 같은 말들이 오갔지만 시간이 지나며 그런 말도 줄어들었습니다. 가끔 누군가 이야기를 꺼내면 참 안타까운 일이지. 벌써 몇 년이나 됐네. 하고 짧게 반응할 뿐이었습니다. 더 이상 그 이야기를 나누고 싶지 않아 보였습니다. 너무 슬프고 무거운 이야기였기 때문이죠. 그러나 완전히 잊힌 것은 아니었습니다. 특히 10월 말이 되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낙엽이 떨어지고 바람이 불면 누군가는 말했습니다. 그 애들이 사라진 게 이맘때였지. 그리고 잠시 말이 끊겼습니다. 누구도 입 밖에 내진 않았지만 모두가 그 밤을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소연의 아버지는 급격히 늙어갔습니다. 머리가 하얗게 새고 허리가 굽고 걸음도 느려졌습니다. 그는 항구 부두에서 일용직 일을 계속했지만 예전처럼 일할 수는 없었습니다. 동료들은 안쓰러운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딸을 잃은 후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어.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점점 말수가 줄었고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퇴근 후에는 늘 항구에 앉아 해가 질 때까지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무엇을 기다리는지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나리의 어머니는 슈퍼마켓을 계속 운영했지만 웃음을 잃었습니다. 손님들과 이야기할 때도 항상 얼굴엔 그늘이 있었습니다. 매년 10월 25일이 되면 가게 문을 닫고 교회로 향했습니다. 텅 빈 교회 안에 혼자 앉아 기도하며 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나리야, 어디 있니? 엄마가 여기 있어. 보고 싶어. 그러나 그 외침은 조용히 메아리 칠 뿐 돌아오는 대답은 없었습니다. 두 집 부모들은 여전히 연락하며 지냈습니다. 함께 경찰서를 찾아가 수사 상황을 확인했고 새로운 제보가 없는지 묻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의 대답은 늘 같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아직 새로운 단서가 없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담당 형사도 몇 번 바뀌었습니다. 새 형사들은 오래된 서류를 넘기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기록이 불완전하고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그 길을 피했습니다. 특히 밤이 되면 항구로 향하는 비탈길을 혼자 걷는 이는 없었습니다. 낮에도 가능한 한 다른 길을 택했습니다. 괜히 기분이 안 좋아져 뭔가 무거운 느낌이 들어 같은 말들이 돌았습니다. 과학적 근거는 없었지만 사람들은 그렇게 느꼈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아이들 사이에서는 괴담이 퍼졌습니다. 그 길로 밤에 지나가면 여자 목소리가 들린대, 빨간 목도리가 펄럭이는 게 보인대, 가을밤에 이름을 부르면 대답이 들린대 같은 말들이었습니다. 어른들은 말도 안 된다며 웃어넘겼지만 아이들은 진지하게 믿었고 그 길을 두려워했습니다. 실제로 이상한 일을 겪었다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2003년 가을, 한 주민은 밤늦게 그 길을 지나다가 소연아 하고 부르는 소리를 들었다고 했습니다. 분명히 들었어요. 여자 목소리였어요. 나리가 소연이를 부르는 것 같았어요. 또 다른 사람은 바람 부는 밤에 빨간 천 조각이 공중에 떠다니는 걸 봤다고 말했습니다. 꿈이 아니에요. 분명히 봤어요. 이성적으로 설명하려는 사람들은 바람 소리가 사람 목소리처럼 들린 거야. 비닐이나 천 조각이 바람에 날린 거겠지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설명에도 불구하고 소문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를 느꼈고 그것을 믿으려 했습니다. 세월은 많은 것을 바꿨지만 변하지 않는 것도 있었습니다. 가을 바람은 여전히 항구를 스쳐갔고 낙엽은 골목을 굴렀으며 파도는 여전히 부두를 때렸습니다. 하늘은 높았고 바다는 여전히 넓었습니다. 그리고 두 집에는 여전히 딸들의 방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소연의 방엔 악보가 책상 위에 놓여 있었고 나리의 방에는 교복이 옷장에 걸려 있었습니다. 부모들은 그 방을 치우지 못했습니다. 치워버리면 정말로 딸들이 사라지는 것 같았기 때문이지요. 언젠가는 돌아올 거야. 그때를 위해 이대로 둬야 해. 라고 말했습니다. 매년 10월 25일이 되면 학교 게시판에는 작은 추모문이 붙었습니다. 합창부 학생들이 쓴 글이었습니다. 우리는 선배님들을 기억합니다. 박소연 선배님, 김나리 선배님, 영원히 잊지 않겠습니다. 글을 쓴 학생들은 소연과 나리를 직접 만나본 적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사진을 보며 기억하려 애썼습니다. 최리나 리포터도 여전히 라디오 방송을 이어갔습니다. 매주는 아니었지만 해마다 몇 번씩은 사건을 언급했습니다. 특히 10월이 되면 특집 방송을 내보냈습니다. 5년 전 오늘 두 소녀가 사라졌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그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수는 줄었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시간은 많은 흔적을 지워갔지만 완전히 지울 수는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마음속 어딘가에 두 소녀는 여전히 살아 있었습니다. 가을 바람이 불 때마다, 낙엽이 떨어질 때마다 사람들은 그날 밤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대답은 없었습니다. 바람만이 골목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2007년 9월 강력한 태풍이 한반도를 강타했습니다.
시속 140km를 넘는 바람이 불었고 헤일은 항구를 덮쳤습니다. 태풍이 지나간 후 부두 복구 작업 중 낡은 금속 상자가 바위 틈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비닐에 쌓인 카세트 테이프 한 개가 들어 있었지요. 발견자는 즉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10년 전 실종 사건과 관련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서였습니다. 경찰은 테이프를 전문 보건 업체에 맡겼습니다. 테이프는 염분과 습기에 오랜 시간 노출되어 상태가 매우 나빴습니다. 3주간의 정밀 작업 끝에 음성 추출에 성공했지만 음질은 좋지 않았습니다. 노이즈를 제거하고 소리를 복원한 후 경찰은 조심스럽게 테이프를 들었습니다. 바람 소리와 파도 소리 사이로 희미한 여자아이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노래를 잘하는 건 잘못이 아니에요. 짧은 침묵 후 다시 떨리는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같이 가면, 사라지면 다 잊혀질까요? 목소리는 아이 같기도 하고 어른 같기도 했습니다. 나이를 가늠하기 어려운 말투였지요. 그리고 다른 목소리, 남자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미안해. 내가 지키려. 그 말은 거기서 끊겼고 곧이어 테이프는 끝이 났습니다. 경찰은 즉시 10년 전 사건 기록을 꺼냈습니다. 하지만 두 소녀의 육성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음성 분석 전문가는 유사성은 있으나 단정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소연의 아버지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우리 소연이 같아요. 목소리가 비슷해요. 그러나 나리의 어머니는 망설였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우리 나리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경찰은 재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너무 많이 흘렀고 관련자들은 마을을 떠난 지 오래였습니다. 오래된 기록은 훼손되었고 사람들의 기억은 희미해졌습니다. 그러던 중 뜻밖의 단서가 하나 더 나왔습니다. 학교 기록 보관소 서류함에서 한 통의 편지가 발견된 것입니다. 발신인은 한주원, 두 소녀의 음악 교사였던 인물이었습니다. 편지는 1997년 11월 그가 학교를 떠나기 직전에 작성된 것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교장에게 전달되지 않고 서류함 깊숙이 묻혀 있었습니다. 편지의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저를 범인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저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더 나은 미래를 가지기를 바랐을 뿐입니다. 소연이는 재능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아이가 더 큰 세상으로 나가기를 바랐습니다. 그것이 잘못입니까? 그날 밤 저는 하숙집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믿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내가 지키려 했습니다. 이 마을의 편견과 질투로부터 지키려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실패했습니다. 경찰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는 유력한 용의자 중 한 명이었지만 이 편지는 그가 오히려 아이들을 지키려 했던 사람일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편지의 마지막 문장, 아이들은 내가 지키려 했습니다는 두 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 있었습니다. 보호하려다 실패했다는 뜻일 수도, 지키려 했던 그 순간에 무언가가 벌어졌다는 뜻일 수도 있었습니다. 경찰은 한주원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주민등록 추적 결과 그는 서울로 올라갔다가 2000년 무렵 미국으로 출국했고 그 이후로는 소식이 끊겼습니다. 국제경찰 공조가 요청되었지만 그의 행방은 여전히 오리무중이었습니다. 테이프와 편지는 사건을 새롭게 뒤흔들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질문도 던졌습니다. 테이프 속 목소리는 정말 소연이나 나리의 것일까요? 함께 녹음된 남자 목소리는 누구일까요? 같이 가면, 사라지면 이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테이프는 과연 누가, 언제, 왜 녹음한 것일까요? 한주원의 편지는 진실일까요? 그는 무고한 사람이었을까요? 아니면 자신을 변명하기 위해 편지를 남긴 것일까요? 경찰은 몇 달간 재수사를 이어갔지만 명확한 답을 얻지 못했습니다. 결국 2008년 봄, 경찰은 새로운 단서를 확보했으나 사건 해결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사실상 미궁임을 인정한 것이죠. 부모들은 다시 절망했습니다. 소연의 아버지는 말했습니다. 기대했지만
결국 아무것도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체리나 리포터는 라디오에서 전했습니다. 10년 만에 드러난 단서들은 우리에게 새로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하지만 답은 여전히 어둠 속에 있습니다. 이 사건은 다시 미궁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엔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처음에는 범인이 누구인가라는 질문이 중심이었지만 이제는 과연 이 사건의 범인이 존재하기는 하는가라는 질문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사건의 본질이 흔들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2025년 현재 사건 발생 28년이 지났습니다. 마을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낡은 슈퍼마켓 자리엔 세련된 카페가 들어섰고 포장마차가 있던 곳은 이제 편의점이 되었죠. 항구에는 현대식 건물들이 들어섰고 관광객들의 발길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평범한 해안 마을 같지만 가을 바람은 여전히 같은 길을 돌고 있습니다. 오래된 주민들은 아직도 그날을 기억합니다. 특히 10월 말이 되면 그 기억은 자연스럽게 입에 오르내리지요. 벌써 28년이 됐네. 그 애들이 지금 살아있으면 45이겠지라는 말이 오가고 곧 짧은 침묵이 흐릅니다. 새로 이사온 이들은 그 침묵의 의미를 알지 못하지요. 서민기는 여전히 군수품 운반 버스를 모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69이 된 그는 허리가 굽고 머리도 희끗해졌지만 여전히 운전대를 잡고 있습니다. 다른 일을 찾을 수도 없었고 마을을 떠날 용기도 없었지요. 28년 전 그날 그는 버스를 운행하지 않았습니다. 정비소의 기록이 이를 증명했고 경찰도 혐의 없음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그러나 마을 사람들의 시선은 달랐습니다. 그는 수백 번 되풀이했지요. 그날은 차가 고장나서 버스를 몰지 않았습니다. 경찰에게, 이웃에게, 심지어 자신에게도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끝내 믿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보면 고개를 돌렸고 아이들은 그를 피해 다녔습니다. 저 아저씨 조심해라는 속삭임이 늘 그의 뒤를 따라다녔습니다. 그는 점점 말수가 줄었습니다. 일이 끝나면 곧장 집으로 향했고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가끔 슈퍼에 들르면 주인이 어색하게 웃으며 물건을 내밀었고 그는 감사합니다. 한마디만 하고 돌아섰습니다. 그것이 그의 하루 중 유일한 대화였지요. 작년 가을 한 기자가 그를 찾아왔습니다. 미제 사건 특집 기사를 준비하며 인터뷰를 요청했지만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할 말 없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기자는 당신도 피해자 아니냐고 설득했지만 그는 문을 닫았습니다. 말해봤자 달라지는 것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는 가끔 생각합니다. 내가 그날 정말 운전을 했더라면 어땠을까? 아이들을 태우고 무사히 데려다 줄 수 있었을까? 그러나 그것은 일어나지 않은 일입니다. 그저 차가 고장 났던 것뿐이지요. 하지만 그것이 죄라면 그는 평생 그 죄를 짊어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체리나는 이제 더 이상 기자가 아닙니다. 2010년 그녀는 라디오 방송국을 그만두었습니다. 체력의 한계도 있었고 방송국 내부의 압박도 견딜 수 없었습니다. 이제 그만하라는 말을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이지요. 지금 그녀는 조용한 외곽 마을에서 헌책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손님은 많지 않지만 책들 사이에 둘러싸여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진다고 말합니다. 서점 안쪽 작은 방, 그녀의 사무실 서랍 속에는 아직도 몇 가지 물건들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2007년 발견된 테이프의 복사본, 한주원의 편지 사본, 그리고 바랜 붉은 천 조각 하나입니다. 그 천 조각은 2005년 태풍이 지나간 후 항구 근처 바위 틈에서 우연히 발견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보는 순간 그녀의 심장은 멎는 듯했습니다. 혹시 나리가 소연에게 빌려준 그 목도리 조각은 아닐까? 그녀는 경찰에 즉시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붉은 천 조각일 뿐입니다. 당시 목도리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항구 주변에는 붉은 천이 많습니다. 라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그럼에도 그녀는 그것을 돌려받아 보관하고 있습니다. 가끔 그녀는 서랍을 열어 그 물건들을 바라봅니다. 테이프, 편지, 천 조각.
이것들이 진짜 단서일까요? 아니면 단순한 우연일까요? 그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을 버릴 수는 없습니다. 언젠가, 어쩌면 이 조각들이 진실을 밝힐 열쇠가 될지도 모른다는 희망 때문이죠. 최근 몇 년 사이 또 하나의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당시 합창 배정에 불만을 품었던 한 학부모가 2020년 임종 직전 조용히 고백을 남겼습니다. 나는 소연이를 질투했습니다. 우리 딸도 노래를 잘하는데 왜 항상 소연이만 기회를 주는지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 짓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질투만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저를 의심했습니다. 저는 평생 그 의심 속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그녀의 고백은 지역 신문에 작게 실렸습니다. 한 사람의 무고함이 뒤늦게 밝혀진 셈이지요. 한주원 교사, 서민기 기사, 그리고 이 학부모까지. 용의자로 지목되었던 이들 중 일부는 결백함이 드러났고 일부는 증거 부족으로 유죄를 입증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진실은 무엇일까요? 사건은 정말 누군가의 범죄였던 것일까요? 혹시 우리가 처음부터 방향을 잘못 잡았던 것은 아닐까요? 누군가 두 소녀를 해친 것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무언가가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사건의 구도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범인을 찾아야 한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범인이 존재하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어쩌면 28년 동안 우리는 잘못된 질문을 해왔던 것은 아닐까요? 진실은 누가 그랬는가가 아니라 왜 사라졌는가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답은 여전히 이 마을의 가을바람 속 어딘가에 남아있는지도 모릅니다. 사람은 잊기 위해 살아간다고 하지만 어떤 이름들은 잊히지 않기 위해 바람 속에 머뭅니다. 박소연과 김나리. 두 소녀의 이름은 가을 바람이 불 때마다 항구 위로 되살아납니다. 그날 누군가 조금만 더 일찍, 조금만 더 따뜻하게 손을 내밀었다면 우리의 가을은 달라졌을까요? 사건은 여전히 미궁 속에 남았지만 교훈은 분명합니다. 늦가을 저녁의 아이는 온 마을이 함께 지켜야 한다는 것. 그리고 의심의 그림자는 한 사람의 어깨에 영원히 얹어둬선 안 된다는 것이죠. 진실을 모른 채 누군가를 범인으로 낙인 찍는 것. 그것 또한 또 다른 비극입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멈추지만 남겨진 이들의 기다림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한 그들의 목소리는 바람보다 멀리 퍼져나갈 것입니다. 지금까지 실종의 흔적이었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우리의 기억을 함께 이어가 주세요.